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격 피살됐습니다. 남성 2명, 여성 1명인데 그중 2명은 손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과연 누가 왜 한국인 3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뉴스 속보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한포 쏘겠다. 이렇게 말한 바로 다음 날 불법 중국 어선 4척을 납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을 들었는지 순순히 납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어선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황당합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일면입니다. 중국 어선 한포 사격하겠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인데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집행권 남용 안 된다. 중국의 환95 사설에는 한국 정부 미쳤냐 이런 감정적인 사설까지 실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국제법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야말로 어떻게 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중국 정부의 해경정 침몰 적반하장. 말 그대로 이 사자성어 들려주고 싶네요. 적반하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경정이 침몰한 지점은 중국 어선이 조업이 가능한 곳이다. 한국이 법 집행할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트집 잡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인데 적반하장입니다. 중국 어선이 애초에 우리 수역에서 적발이 됐고 유엔 해양법에 따른 우리 해경의 추적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은 쏙 빼놓은 채 그러니까 왜 공동구역에서 고기 잡고 있는 우리를 건드려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우리 사회의 클래식 붐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데요. 이 권혁주 씨가 공연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중 택시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돌연사,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의문의 죽음. 잠시 후 자세히 다뤄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마 포기를 종용했던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성애 전 의원에게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형 큰일 나. 우리가 형자를 다 갖고 있어. 빨리 그 지역구 포기해.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땅땅땅.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그 말장난 같은 그 성장놈 좀 그만하지? 제 말이 아니라 김종인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누구를 향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김종인 전 대표의 비판입니다. 연일 문재인 흔들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무대응을 하고 있지만 불쾌함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 어른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GPS와 레이더를 장착했다라는 뉴스인데 어디예요? 북한이 이른바 AN2 재래식 전투기, 비행기죠 사실. 별명은 안둘기입니다. AN. 비둘기처럼 파드득 나른다 이것 때문에 별명은 안둘기인데 이 재래식 비행기에 GPS와 레이더를 장착했다는 것이 북한 기록 영상물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저고도와 악천후에서 침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데 이 재래식 비행기 넘어와봤자 뭐 얼마나 위력적이겠습니까? 발악이겠죠. 오늘 저희 돌직구쇼 정말로 중요한 뉴스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총격 소식부터 저희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니은자로 발행된 기사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북한 균열 조짐 3가지 징후를 포착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저희 보도 이후에 추가로 북한의 주요 인사가 탈북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탈북의 러시 징후, 북한 체제 균열 징후 2탄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다. 첫 번째 오늘 아침 저희가 주목한 징후는요. 어제에 이은 또 다른 탈북 소식입니다. 어제는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었던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집단 탈북한 소식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탈북을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한 엘리트 탈북 감시단의 통역 요원 27살의 여성 요원이 이탈을 해서 탈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양강도 해산 세관의 통역 요원 역시 남성 통역 요원 역시 탈북을 해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탈북 감시단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저 식당 종업원을 했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중앙에서 파견이 나가지고 이제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예를 들어 치안 공조 체제 같은 걸 이제 협조하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국정원, 외교부, 경찰 이제 합동 조직 같은 게 되겠죠. 그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군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통역이 탈북을 했다라는 것이 흥미로운 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통역이라는 직업은 해외 문물을 아주 자유롭게 최전방에서 접근 수용할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이 바깥의 상황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노동자가 밖에 나간 사람들도 괜찮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게 돼 있다. 안 좋은 동네에 있는 사람이 나가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탈북의 이제 컨셉이 못 먹어서 나간다기보다는 괜찮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원해서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이게 욕망에 대한 자극 그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27살의 이 통역 요원 그녀 역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고요. 보위부 검열단과 함께 또 다른 탈북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중국 현지에서 탈북을 막기 위해 감시하기 위해 중국으로 파견된 인사였습니다. 김일성, 황해도 출신이고 김일성 대학교의 이 중국어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김일성대를 졸업한 정도면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출신 성분도 좋고 머리도 뛰어나고 집안도 좋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성희 위원님, 통역 요원이긴 했지만 북한과 중국 고위급 간에 오간 내밀한 비밀을 통역해 주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튀다 이제 보위부원도 튄다. 예.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어저께도 뭐 하다 니들도 튀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보위부의 아주 상층 간부가 지금 탈북했다는 게 또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또 지난번에 여종업원을 이제 감시하기 위한 검열단 소속의 통역원이 갔는데 보위부 직접 소관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이런 그 북중 간의 고위급의 대화를 하는 거를 쭉 들었던 사람이니까 아주 내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문물도 빠르고 또 중국어과 출신이니까 중국 사정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중국이 이제 상당히 북한이 믿어서 보냈던 사람인데 이제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런 걸 알면서 계획적으로 연락을 해서 탈북을 한 걸로 보이고요. 역시 나이가 또 27살 여성, 호기심도 많고 꿈도 많고. 우리 어저께도 보도해드렸지만 그 탈북의 목적이 옛날에는 자유를 찾아서 김정일 체제가 싫어서 이렇게 했는데 탈북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또는 자식과 또는 내 개인 삶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핵심 내부층의 탈북이라는 측면에서 그 북한 체제의 균열이 얼마나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으면 우리 동아일보의 탈북 출신 기자 주성아 기자와 동기 동문이군요. 그렇겠죠. 관은 좀 틀린데. 그렇군요. 네. 이수경 칼럼니스트. 그런데 이 27살의 여성 말고 또 다른 남성 통역 요원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그렇죠. 20대 후반 남성인데요. 그 8월 달이라고 합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세관의 통역 요원이었는데 탈북을 해서 지금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공통점이 있죠. 통역을 하는 사람이고 20대 후반의 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가장 그 사회에선 지식인층일 거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외국의 어떤 문화나 문명 같은 것을 많이 최전선에서 접한 사람이고 또 통역이 중요한 건 말 그대로 통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직업상 1순위가 통역하면서 알게 된 어떤 지식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게 직업의 어떤 윤리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면에서 봤을 적에 그 통역하는 사람들이 탈북했다라는 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더 높게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렇죠. 이렇게 문화적으로 더 자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욕망들이 더 많은 거고, 그래서 요즘에 그 이민의 그 탈북의 형태가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체제불만이지만 요즘은 이민형 탈북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도 뭐 아들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런 흐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북한 내부 소식에 잘 아는 대북 소식통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국 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소식이 김정은으로서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대노를 했다. 그런데 어제 돌직구쇼에서 보도된 것처럼 러시아 근로자 10여 명까지 탈북을 했다. 김정은이 화나서 중국 내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동행을 파악하고 탈북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검열단 통역 요원이 6월 중국 랴오닝 성 선양에서 종적을 감췄다. 시엔양에서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녀는 대한민국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변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김병민 의원님, 공개하지 않은 우리 정부가 고위급 탈북자가 작년에만 10여 명이다. 어느 정도 고위급이냐면 탈북자가 이제 넘어오시면 하나원을 거치는데 이 고위급들은 하나원을 안 거치고 바로 우리 정부가 집을 딱 줘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 10여 명이다. 그런 사람. 이런 통역요원도 탈북하지. 넘어오라.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김정인 체제의 균열의 거의 막장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이 처음에 집권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은 나이 3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소위 말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원수의 자리에 올라갔고 통치하기에는 내부적인 불만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가 공포 정치였거든요. 그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의 발단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북한의 엘리트층이라는 사람들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사실 속으로는 불만을 다 갖고 있겠죠. 배운 사람들인데 유일 사상을 가지고 김정은 경애하는 원수님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우리 가족들이 따뜻하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 고위층들은 그대로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러던 과중에 주위를 들어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그대로 숙청되고 처형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완전히 몰살되는 상태. 그러니까 김정은은 소위 말하는 예측 불가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남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으로 넘어오라. 이런 모든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북한 내부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내가 봐서 이상한 사람인데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급변 상태로 김정은이 제거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수많은 엘리트층들이 탈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정은 제거, 예. 상당히 조심해서 말해야 할 단어인데 네. 저희가 준비한 북한 균열 조짐 징후 두 번째가 바로 김정은 제거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병민 전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제거 부대에 이어서 김정은과 또 집권 수뇌부 그리고 주요 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특수작전 항공부대를 만든다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칼럼. 특전 항공부대, 그러니까 북한 지휘부를 쥐도새도 모르게 기습 침투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뭐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요. 기습적으로 한다면 몰래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대놓고 우리 만들겠다, 돈 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뭐 기습 침투 부대 이런 걸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뭐 적을 침투해서 효과적으로 제압하겠다, 뭐 제거하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요. 전 기본적으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춰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걸 이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북한 쪽으로부터 위기의 징후가 올 때마다 소위 말하는 뭐 붕괴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때마다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 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들겠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효성 있게 무엇을 만들고 했었는지 저는 이제 어쨌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국방부 이번에 이제 국감 얘기하면서 이제 예산 이번에 이제 그 기습부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 아무도 지금 얘기를 못했다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군에서 어떤 이런 상황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좀 역이용하려고 하는 저런 어떤 예. 패턴들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정 의원님 특수작전 부대도 있고 특전 항공부대 그리고 침투부대가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없는 것이 또 사정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특전사 이하의 특수전 항공부대가 따로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려면 미군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뭐 전시 작전권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이런 돈은 또 필요하면 써야 돼요. 세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부대의 승인을 이제 했고요. 이제 국회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는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 이런 부대가 벌써 있어야 되고 그건 국민이 몰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대를 만드니까 국회에서 돈 달라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는 우리 국방부를 비난하기보다는 좀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예.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생된 상황에서 또 북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대를 만든다. 김정은 소위 말해서 목 따러 간다. 예. 이런 식의 어떤 부대를 만드는 거를 못 따라간다. 소위. 이게 소위 그런 식의 이제 부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김정은한테는 하나의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역시 공군 아니겠습니까? 예. 뭐 6.25 전쟁의 기억 때문에 되게 공습이나 공군에 대한 어떤 그 폭격도 두려워하지만 침투해서 본인을 체포하거나 우리가 뭐 이라크 후세인으로 상상하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공개적으로 예산 달라 하는 게 좀 서글프긴 한데 이런 부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하나의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나 국방부에서 이거 만들고 싶었으면 돈 좀 달라 이러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가 어렵다면은 우리도 이 비대칭 전력을 갖춰야 되죠.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 전력인데 있어요. 있기는 기존에도 특전사 예하의 이제 707 특임대라고 그 최고로 히트쳤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가 나오는 알파 팀이 707 특임대를 모델로 해서 만든 드라마인데 707 특임대 소개를 보면은 대테러 작전을 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대테러 작전은 이제 방어지 않습니까? 방어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X8 작전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X8 작전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식의 이제 작전들이 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항공부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게 제가 너무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예. 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이제 몇 년째 생겼는고 하니 각 부대마다 헬기를 줘가지고 관리를 시키다 보니까 제대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항공작전사령부에서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필요할 때 바로 보내주는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명확치는 않은데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특전사 내에 만들어가지고 예. 바로 이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 좀 이따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눈앞의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이제 전략적 계획하에서 만들어야 된다. 대표적인 예가 서해 5도 연평도 포격 나고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1조 원 상당의 이제 첨단 무기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연평도 계속 지금 무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평도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평도는 잠잠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동네 축구하듯이 이쪽에 북한이 뭘 하면은 우르르 따라가고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예, 김병민 의원님. 예. 특전 항공부대, 그러니까 악천후나 야간 시에도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가서 공습을 하는 건데 사실 제가 또 국방부를 오래 취재했기 때문에 이거 뭐 돈 달라고 하냐 막 여기저기서 비판하는데 그런 비판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뭘 해보기도 전에 비판부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 하나만 드리면 예. 이게 돈 달라고 가고선 사정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우리 군의 계획은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우리 군의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본질 외적으로 사실 이것도 뭐 국방부의 문제도 있죠. 대한민국 군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방산비리 등으로 신뢰를 쌓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을 비난할 수는 있겠으나 이 대북 문제 관련해 갖고 지금 이 김정은에 대한 제거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허언이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공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은 약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의 균열 시그널, 그 조짐에 대해서 오늘도 주목해봤습니다. 이번엔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에 집중해보는 이른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신사동 그 사람 3명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을 만나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극찬을 받았던, 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의 명성을 떨쳤던 권혁주, 31살 매우 젊은 나이에 공연을 준비하던 중 택시에서 돌연사로 숨졌는데요. 과연 이 권혁주 바이올리니스트의 돌연사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망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31살에 떠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누구인가?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IQ가 무려 184. 정말 머리 좋죠. 외동아들로 홀어머니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상금과 장학금만으로 어려움 속에서 바이올린을 놓지 않았습니다. 7살 때 한예종 예비학교에 벌써 입학을 했고요. 9살 때는 러시아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1살 때 차이콥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고요. 98년 제1회 금호 영재로 선정이 됐고 2004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잇따라 우승을 했던 저력을 보여줬던 바이올리니스트의 주역이었고 신동이었고 천재였는데 황망하게 택시에서 숨졌다. 김병무 의원님. 예. 부산에서 공연을 리허설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던 택시 아니었죠? 지인의 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한 자정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연을 앞두고 호텔에 가서 쉬려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기사야 뭐 당연히 고객을 태우고 나서는 운전하고 호텔에 도착해서 돌아봐서 깨우려고 보니까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예. 이제 신고를 해갖고서는 지금 구급대원이 와서 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CPR을 지금 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좀 목숨을 깨어났으면 정말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대로 짧은 31살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죠. 단순하게 바이올린 천재라고 불렸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 권혁주 씨가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고 이미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그의 공연을 듣고 싶다고 부르는 자리라면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공연을 들려주고 싶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도 불러도 시골 장터에서 불러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권혁주 씨가 또 자가운전으로 움직였다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권혁주 씨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새벽인데도 자 오늘도 운전하고 갑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열심히 성장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더 안타까움이 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권혁주 씨 죽음을 애도하는 문학의 인사들 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제일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로 밝혀졌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인을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일단은 뭐 부검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 사인도 밝혀져야겠지만 일단은 뭐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권혁주 씨가 숨진 택시 안에서 그 택시를 운전했던 택시 기사를 저희가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좀 가까운 것 뒤에서 창문을 조금 열더라고. 밤에 한 2가지 왔는가 코골 소리가 들려. 숨쉬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 돌연사, 정성유 의원님, 이 돌연사가 도대체 뭡니까? 저도 아까 이제 심정지라는 급성 심정지라는 것 때문에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건너서 아는 사람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주 건강했던 청년이 갑자기 사망한 얘기를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유가 없죠. 그야말로 이제 아기들 영화 돌연사처럼 근데 갑자기 되니까 선천적으로 이제 뭐 그 심장이나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고요. 이거야말로 인명재천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확한 원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경우에 부검을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부검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심장이 비대하다든가 뭐 다른 원인이 이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어느 나이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영아나 청소년이나 어허. 20대 초반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랬을 경우에는 혹시나 그래서 전날에 술을 마셨느냐 그런 경우도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내용을 알 수 없고요. 그야말로 천쟁은 단명이다. 뭐 이제 저기 하늘이 아끼는 사람은 따구는 사람은 하늘이 빨리 데려간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재는 뉴스입니다. 요절한다 이야기하니까 한 30년 전에 사건 하나가 생각나요. 30년 전 사건. 기형도 시인이라고 이제 예.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뭐 거의 전설적인 시집 한 권을 내고 정말로 주목받던 시인이자 신문 기자였죠. 중앙일보 기자였는데 파고다 극장이 지금 있나요? 파고다 극장에서 심야 영화를 보다가 그때 기형도 시인이 28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30살. 30살 정도. 예. 예, 거의 이제 이 나이가 비슷하죠. 권혁주 이 바이올리니스트랑. 그런데 그냥 숨진 채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아무 외상도 없이 그때도 뭐 급성 뇌졸중, 심정지 이런 이제 병명을 받았죠. 예, 정말로 하늘이 내린 손, 하늘이 내린 음악적 감각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지만 다시 호련히 하늘로 떠났다라는 황망한 소식이었습니다. 아,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좀 많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대선은 아직 1년여 남았지만 대선 주자들은 벌써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오늘 저희가 만나볼 대선 주자들을 출력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대선 주자들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쌍이 나오셨습니다. 쌍쌍 파티 같기도 한데 세 커플 모셨는데요. 첫 번째 커플은 유승민 안철수 커플, 두 번째는 김무성 반기문 커플, 세 번째는 추미애 문재인 커플. 조금 안 어울리는 커플도 몇 분 계신데 어쨌든 빨라지는 대선 시계 오늘은 커플 특집인데요. 첫 번째 커플 기사를 공개합니다. 유승민 안철수 음악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을에는 사랑이 찾아오는데 요즘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감정 교감이 심상치가 않아요. 브로맨스, 브라더 로맨스라고 하나요? 주거니 받거니 서로 칭찬 일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 여기다 밀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밀월 관계. 이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유승민 의원이 먼저 했죠.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창업가론과 관련해서 내가 주장한 혁신성장론과 일맥상통한다. 내 마음을 안철수 의원이 쏘가 한다. 네.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과 해법을 찾아 나서는 많은 그 막중한 일에 여야를 떠나서 함께하자. 그런 식으로 먼저 했는데요.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은 안 의원이 아니까 나와 함께하자. 그랬더니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유 의원도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철학과 가치관, 정치공학적으로 뭐 대선을 앞두고 가까워진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니라 가치관과 정책적 고민을 같이 한다는 것 같다.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 의원과 국가 성장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많은 접점을 갖고 있다면서 아주 화답을 했고요. 예. 사실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총선 전에도 안철수 의원이 선거운동할 때 유승민 의원 그 대구에 가서 그때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핍박받던 시절에 핍박받고 있던 시절에 그 이제 새누리당에서 쫓겨나서 거의 핍박받고 있던 시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원에 유승민 의원이 대한민국은 그 민주공화국이다. 또 지금까지 한 말 못할 말 했냐? 예.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의 선거운동을 제쳐두고 유승민 의원을 측면 지원한 적도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목, 우리는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함께한다는 측면을 저는 좀 이렇게 봐요. 정치공학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 상당히 있다. 우리가 이런 비유가 상당히 적절치는 않겠지만 남녀 사이에서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초창기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군요. 안철수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근두근한 그런 심정인데요. 유승민 의원도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닌 정책적 문제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유 의원과 내 마음은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접점을 찾고 있다. 대한민국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지난 2013년에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처음에 입성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오찬 모임에 초대했던 적도 있고 또 반대로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 때 인터뷰에서 다른 당 의원 중에서 칭찬할 만한 의원을 뽑자면 딱 한 명 있다. 유승민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좀 제가 잘 알죠. 예. 스토리를. 예. 근데 이제 일단 대전제는요. 어제 우리가 50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안희정, 김부겸, 뭐 남경필, 원희룡. 앞으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였다가 저렇게 묶였다가 다양한 조합들이 꾸려질 겁니다. 1년 동안. 그게 이제 대전제고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2013년 이야기가 나왔지만 2013년 4월에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으로 등원을 했죠. 그땐 제가 같이 일을 할 때인데 국회의원 중에 좀 만나고 싶은 사람 따로 뭐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편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럼 내가 뭐 연락도 하고 그러겠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예. 국방위에 있었는데 이제 유승민 의원 쪽에서 그때 약간 몸을 사렸었어요. 그때 이제 안철수 뭐 대권 주자 무소속 야당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여당의 중진 의원이니까 뭐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 했고 왜 지난 여름에도 무슨 책 추천하는 거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의원한테 책을 추천했었고 안 의원이 여러 가지로 이제 러브콜을 많이 보냈었죠. 예. 이에 대해 가지고 유 의원이 약간 이제 새침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뭐 두 사람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유 의원도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고 하고 대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예. 때는 지금 현재는 이 두 사람이 같이 크는 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도 겹치고 어제 제가 1지대, 2지대, 3지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 거기다 김종인 전 대표까지 포함하면은 경제를 아는 그룹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문재인, 반기문 두 선두주자에 대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냥 3지대가 아니라 예. 이런 식에서는 상당한 접점을 앞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냉동이 아니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내에서도 또 이 음악이 나오네요. 굉장히 협소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문재인 대세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축된 그런 상황인데 이 칼럼 안철수 캠프 부대변인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함께 만나서 뭔가 제3지대에서 범여권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을 형성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과거 저는 가장 그 반전이 예전에 그 DJP 연합 그 예. 김종필과 김대중이 만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저 혼자만 상상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권노갑 고문하고 이제 만났다고 하지 안철수 의원이요. 안철수 의원이 권노갑 고문도 만났다. 만났다고 예. 하는데 예를 들어 권노갑 전 고문과 서 있는 안철수,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서 있는 안철수 어떤 게 더 어울립니까? 일단은 유승민 의원하고 서 있는 게 더 어울리죠. 그건 어떤 연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색깔 내지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같은 게 있죠. 이 안보는 보수고 안 보는 모습. 경제는 진보라고 늘 해왔던 예. 거고 실제 그런 패턴으로 많은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겹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에 그 얘기를 했죠. 양극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모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한 게 남경필, 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어떤 한쪽의 대세론이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뭐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을 더 키워가고 몸집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제3시대의 어떤 구축의 맥락 속에서 안철수 의원이 계속 그 뭐 권노갑 전 고문뿐만 아니라 이 유승민 의원한테도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한편으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급하다는 느낌도 분명히 들죠. 왜냐하면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개인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위기감을 분명히 느끼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첫 번째 커플은 유승민 안철수 커플이었습니다. 분명히 유의미한 정치적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재밌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두 번째 대선 시기의 커플입니다. 김무성, 반기문.
과연 이 두 분은 사이가 좋은 커플일까요? 그렇지 않은 커플일까요? 커플이 맞나요? 근데?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는. 커플도 아니죠. 반기문 무식이 너무 노골적이다. 김무성 대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으로는 어렵다. 그러면서 다른 세력과 손 잡아야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예. 네네.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한 자릿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129명의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미 과반이 넘는 숫자가 친박 체제로 구축이 됐고 지도부도 친박이 구축이 됐고 여기서 김무성 전 대표가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지지율까지 안 올라가니까 대권 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 김무성 대표는 일단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제 첫 번째 조건, 자금력이 충분합니다. 돈이 된다. 돈 많으시잖아요. 돈이 많다. 두 번째,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야, 나를 믿고 가자 그러면 아직도 따르는 조직이 있어요. 예.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만큼 강한 조직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후보가 또 없다는 겁니다. 뭐 무대, 보스. 무대 보스. 근데 이렇게 좋은 대권 주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선 놓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 안 뜨니까 할 수 있는 카드 하나는 판을 엎어야죠. 흔들어야죠. 뒤엎어야 된다, 상을. 엎어야. 예.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김무성 전 대표의 지지율이 5%가 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월 달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 대권 주자 여론조사 후보에서조차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이대로 가단 여론조사도 안 한다. 여론조사에서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는 카드? 그래서 지금 바로 잘 보셔야 되는 게 비박계의 김성태 의원이 바로 며칠 전에 했던 게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맞춰서 개헌 국민투표 해야 됩니다. 법 바꾸자.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개헌 카드가 현실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개헌 카드를 압박하면서 현재 권력 구조를 재개편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다른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예. 하는 게 바로 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계속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을 흔들기 위한 얘기들을 계속 김무성 전 대표는 연말까지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 마음은 나는 이 판이 싫다예요.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은 많이 어려운 상황. 잘하시네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연대의 틀을 늘 갖춰놔야 된다. 다른 세력과 손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요. 친박이 반기문 모셔오려는 움직이 너무 노골적이다. 친박, 반기문 모셔오기, 노골적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정치에 들어온다면 새누리당 성향은 맞지만 추대는 그건 아니다. 나랑 한번 경쟁은 붙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윤 실장님 정치 잘하시니까 김 대표가 말했던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 한다의 다른 세력은 누굽니까? 다른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으로서 문재인 대표도 그럴 리가 없고 예. 안철수 대표도 그럴 리가 없고 손잡을 리 없고 손학규 전 대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직 강진에 계시고 동아일보에서 한 일주일 됐나요? 김무성 대표 오랜만에 와이드하게 나왔죠. 예. 누구랑 같이 나왔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하고 같이 나왔어요. 김종인 전 대표가 있었군요. 그렇죠. 제가 그 뒷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예. 섭외를 할 때 어려움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두 섭외를 분 할 다 때. 좋아하시더라. 그 고리가 뭡니까? 개헌이거든요. 개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으로 집권이 어렵다. 여기에는 괄호 열고 나 혼자서도가 포함된 거예요. 대통령으로. 그러면은 그 집권의 가능성을 최대치 할 수 있는 공학적으로 볼 때는 내각제인 거죠. 내각제다. 그리고 내각제 최고 지금 전도사 중에 한 명이 김종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내각제나 권력 분점형 개각을 원하죠. 그래서 개헌특위 계속 이야기하죠. 예. 여기서 다른 해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이념적 결합성이 아니라 제도적 결합성으로 맞춰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도적 결합으로. 예. 그러면은 꽤 등치를 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개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180명 정도거든요. 예. 200명 넘기면 개헌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맹점 하나. 대통령 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라는 이제 낙인이 팍 찍혀버리면은 거기 나머지 그거는 공부 이제 아니냐. 영향력이 예. 축소되는 건 거죠. 확 김 빠져버린다.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두 번째 커플까지 살펴봤고 이번엔 세 번째 커플이 남았습니다. 추미애 당대표, 문재인 전 대표의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당이 국구위원이라고 나왔네요. 국무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이 국무위원 추천권을 갖자.
추미애 당대표가 당이 국무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방안을 당원 당규에 아예 지금 명시해버리자라는 제안을 했다가 당 내에서도 야 그러다가 욕먹는다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무 의원님, 예. 국무위원을 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장관 등등을 그렇죠.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원하는 사람 추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천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말은 일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정당의 선거가 아니라 캠프의 선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이 추천을 받아서 공천을 받아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을 때 단순하게 박근혜라는 인물을 보고 찍었다기보다는 새누리당과 결합해서 찍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의 당을 보고 사람들이 움직여서 캠프를 구성해서 대통령 선거를 가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캠프를 구성해서 가게 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인사권을 전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비단 역대 대통령 모두가 예. 그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당이 그렇게 국민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만들겠다라는 아주 합당한 얘기를 했는데 왜 시점이 지금이냐는 겁니다. 1년이나 남은 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강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잖아요. 야, 니네 벌써 다 집권한 거 같지? 이런 예. 비판이 계속 직면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꼭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다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은 그렇게 활동하네? 야, 이거 좀 오만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도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비판의 소지와 맞물려서 지금 본인이 거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약간의 입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여지까지 해왔던 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당에서 인사 추천권을 가지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 중심으로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 오묘한 이 정치의 생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묘한데 우리 이 칼럼께서 한강 투신 발언 소위 나왔을 때 자신감과 오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연일 경고를 했는데 오늘 이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이 갖겠다. 뭐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이미 집권 다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치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고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게 하루 상관으로도 욕을 덜 먹고 더 먹고 하는 게 사실 정치인들인데 그래서 표정 하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너무나 힘든 직업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인사 참사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이제 내각 구성 권한이 대통령에게 고유의 권한인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각을 구성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 철학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루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생각만 한다면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내각으로 구성해서 강하게 추진하는 어떤 동력을 발휘하면 그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는 왜 우리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수첩 인사.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인사 권한을 행사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람 혹은 그 자질, 함량 미달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미애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조금 더 민주적인 어떤 구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에서 추천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취지는 동의하나 일단 시점이 지금 너무 이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집권을 더불어민주당이 했을 경우 본인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두 사람의 심정이 참 궁금한데 두 남자. 첫 번째 남자 김종인 전 대표. 야, 이거 총선 내가 이기게 해줬더니 지들이 이긴 줄 알아? 이럴 것 같고 두 번째 남자 문재인 전 대표. 아하, 내가 대통령 되면 내 사람 내가 꼽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견제가 들어와. 그래서 실제로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 아니고 친문 최고위원들이 나중에 논의하자 아마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피한 것 같은데 저 얘기는 아까 분명히 얘기한 대로 수첩 인사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다분히 겨냥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갖다가 당에서 추천하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미리 다음에 강요가 될 사람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각 책임자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그 면면을 보고서 투표를 달라 하는 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타이밍이 그 문제인 거 같고요. 또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당이 인사 추천권을 가꾸면은 누가 줄을 서겠습니까?
뭐 장관이나 이렇게 강요를 하고 싶은 사람이 다음에 대선 주자가 아니라 저렇게 당권을 가진 당대표한테 엄청 모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중심이, 인사의 중심이 당으로 오게 되니까 본인의 권한이 이제 상당히 커지는 것인데,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헛발질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전두환 대통령한테 인사 가겠다고 해서 예. 호남 민심과 전혀 동떨어게 해가지고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정무감각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직은 당을 장악하고 끌고 나는데 여러 가지 리더십에서 문제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분해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뭐 가장 사실 김종인 뭐 전 대표 같은 경우 추미애 저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느끼지 제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문 대표에 대해서는 발톱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구원에 대해서 보따리까지 건져줬더니 내가 다음 주자고 뭐 정권을 찾아오지 못하면 한강에 뭐 빠지겠다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죠. 황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대선 시기에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사람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윤상현 의원. 이상하게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바로 이 녹취록이었습니다. 당시 김성회 전 의원,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윤상현 의원이 형 까불면 안 된다니까. 김성회 전 의원이 이거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준 것 아니야?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내가 가르쳐준 거다. 현기환 정수석하고 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뒤에 대통령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바꾸라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로 형이 가야 한다. 최경환이 또 형한테 전화하게 만들 거냐.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진짜 대통령 뜻인 줄 알고 포기할게. 거기다 대고 또 저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바로 전화하라 할게 하고서 또 바로 전화를 하는 그때 그 상황이었는데 대신에 딴 지역은 내가 당연히 보장한다. 윤상현 의원의 권력이 저 정도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경선하라고 그럴 텐데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겠다. 보장하겠다.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형이 일단 전화해 빨리. 형 안 하면 사달란다니까 전화하라. 내가 별의볼 것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 아이 참 협박 발언까지 나왔던 그 발언이었는데 더 악질은 그래서 지역구를 김성애 전 의원이 바꿨지만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무혐의라는 거죠? 그거예요. 일단 김성회 전 의원이 아까 우리 이제 자막에서 보듯이 이렇게 나한테 겁박하는 거냐라고 당시에는 말을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이것을 협박으로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제 김성회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말을 거고. 바꿨군요. 말을 바꿨죠. 재판 조사에서.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른바 해악의 고지가 없어서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 전 의원도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검찰 선에서 그냥 끝내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 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라는 의미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코지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이것을 협박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 계신 분들 국어를 잘 못하시는 건지 검찰 국어 능력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문장을 보면은 누가 저걸 겁박 내지 협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뭐 1억이냐고 하면서 뭐 이건 청와대의 뜻이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발언들.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긴 갔는데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소위 말하는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천에서 또 떨어졌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전 한편으로는 그 무혐의 처분될 거라고 저는 예측은 했었어요. 예측했었다. 예. 그게 더 서글픈 대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뭐 법적인 논리도 모두 일단 차치하고 당연히 무혐의 처분 나겠구나 했는데 어제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뭐 역시나 요즘 이제 기대를 저버리는 게 요즘 패턴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같은 날 또 이 추미애 뭐 나중에 얘기하시지만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또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같은 날 두 가지 그 뉴스가 묘하게 겹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지금 말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검찰의 해명을 한번 보면요. 두 사람이 친분 관계가 굉장히 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협박한 것도 아니고 친분이 깊은
뭐 거의 형제지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협박은요, 입장인데요. 보통 아는 사람끼리 협박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이해관계 뭐가 있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네. 협박하는 건 진짜 이상한 좀 사람이 협박을 하는 거고 아는 그분이 또 관계에서 그러네요. 협박을 하는 거고 뭐 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이미 다 깨진 지 오래입니다. 부부간의 간간이란 있을 수 없다. 깨진 지 오래고 지금 김영란법 취지가 뭡니까? 직무 연관성이라는 건 아주 포괄적으로 본다고 이거 협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면 친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회유까지 있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인 것이고 공성 개입이죠. 정무수석 이란 지위, 부총리가 전화할 거다라는 거에 이제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기소 독점권이 있으니까 검찰이 안 하면은 뭐 판사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터넷에 보면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끼리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찰서장이 높아요, 구청장이 높아요, 검사가 높아요, 판사가 높아요 예. 이런 게 있는데. 검사가 무혐의를 하면은 판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 장면이고 방금 이숙현 칼럼니스트가 이제 추미애 대표 이야기 하셨지만 전 추미애 대표보다 달리 보는 게 오늘 밤 12시가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죠. 현재 오늘까지 이제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산술적으로 보면 대략 맞아요. 의석수에 이제 기계적으로 맞는데 이 12명을 보면은 거의 다 비박이란 겁니다. 예. 뭐 정무수석, 경제수석한테 이긴 사람,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이겨가지고 복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줄줄이 기소. 그리고 이런 분들은 명확한 증거가 녹취록이 아니라 녹취 파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공소시효 끝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비박계 조금 이렇게 쫄고 있는 분들도 되게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내일부터 분위기 꽤 바뀔 겁니다. 꽤 바뀔 거다. 불편한 진실 한 가지에 대해서 정성희 위원께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명확히 뭐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성황종 전 의원이 정계 인사들에게 이른바 돈을 주면서 공천을 로비했던 그 전대미문의 사건, 그리고 최경환 의원의 인턴 채용 압박 사건,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듯이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천 개입 및 공천 협박 사건, 이른바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이렇게 다 서면 조사로 물수사를 하거나 무혐의로 풀어주나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고 검찰이 권력의 신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결론은 내려져 있는데 수사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좀 제가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사하는 척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 하루 전날에 어저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슬그머니.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예. 것이 우리 오늘 사설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경환 의원하고 현기환 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했습니다. 서면 조사, 그냥 페이퍼 조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끝나고 그다음에 김성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나 실제로 협박받은 거 같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김성애 의원이 거기서 떨어진 마당에 다음 선거도 걱정되는데 네네. 거기서 협박받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진술만 보면은 실제로 뭐 협박을 해서 실제로 자기한테 구체적인 보복이 올 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뭐 공천에서 떨어지고 다음을 기약해야 될 사람이니까 예. 검찰에 가서 그렇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무혐의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선거법에는 경선 후보자를 협박 유인하며 처벌하도록 한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만일 이 녹취 파일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똑같이 예.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벌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판단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 많은데 김병민 의원님, 예.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 똑바로 안 한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만 풀어주고 없는 사람들만 잡고 정의를 세우려 한다. 뭐 오랜 얘기 아닙니까? 씁쓸한 얘기고. 뭐 검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뭐 그래 대한민국 법치주의국가가 존중을 해야겠지만 결국 검찰 스스로의 신의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순환 검찰총장 엊그저께 대국민 사과하면서 검찰 똑바로 하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그러니까 뭐 1년 됐나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잖아요. 검찰은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압박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지만 정치적인 면죄부를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판단들은 국민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화살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법적인 판단이 왜 이렇게 났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 핵심은 김성애 의원이거든요. 김성애 의원 본인이 당사자인데 나는 협박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여기 이면에는 하나 더 봐야 될 게, 형 내가 별의별 거 다 갖고 있다니까? 라는 장면. 예. 그런 별의별 거를 다 갖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애 의원은 아직까지 김성애 의원의 별의별 게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궁금하긴 해요. 그 별의별 게 그리고 뭔가. 김성애 의원은 거기다 대고서는 아이고 내가 협박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별의별 게 다 까발려진다라면은 예. 그 또한 참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 입장에서 곤혹스러웠을 거고, 근데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 이렇게 감춰지는 진실은 없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눈을 트고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이 드러난 게 있어요. 공천 그 시점 조금 전에 이 김성애 의원이 공기업 사장을 했잖아요. 예. 원래 서청원 의원한테 한 번 양보하고, 갑자기 이게 야권도 아니고 저 여권 쪽에서 뭐 운전기사를 아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고 뭐 돈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게 줄줄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게 신나게 기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돌이켜 보면은 그 별의별 거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 뭐 2탄, 3탄이 더 있는지 우병우 수석 같은 분이 이래서 계속 자리를 지키시나 싶기도 하고 뭐 예. 여러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가 엮인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사이다 같은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Just like they say.